2교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학년도 1회 사회 페이지는 23쪽이고요. 다행인 것은 사회라는 문제 기출을 보니까요. 다 패턴이 계속 반복이 돼요. 나왔던 주제, 특히 중요한 주제 같은 경우는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고 조금 더 다른 답이 아니었던 선지가 이번에 답이 되어 있는 식으로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저번 시간에 했던 사회랑 문제가 겹치는 것들 말씀드릴게요. 2번, 4번, 5번, 6번, 7번, 8번, 그리고 11번, 12번, 14번, 16번, 17번, 18번, 21번, 22번. 네, 이렇게가 저번에 나왔던 문제랑 상당히 많은 부분이 겹쳐요. 무슨 말이다? 기출 하나를 꼼꼼히 보시고 꼼꼼히 선지 하나를 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다음 시간에 다음 문제를 풀 때도 아무 무리 없이 사전에 가지고 있던 배경 지식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다라는 의미죠. 즉 이런 식으로 되면은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문제, 직접 간파해서 시험 현장에서 풀어야 될 문제는 기껏해야 10문제, 기껏해야 5문제 내인 것 같아요. 10문제도 너무 많아요. 5문제 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은 주민 모두가 힘을 합쳐 마을에 대한 청소를 하였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자 가족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 노력, 함께, 힘을 합쳐 등이 나와 있죠. 이거와 관련된 키워드는 1번 협동입니다. 쉬웠기 때문에 넘길게요. 2번 사회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회권의 종류 뭐가 있었죠? 참정권, 평등권, 청구권, 사회권이 있었습니다. 1번 볼게요. 국가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뭐였죠? 참정권이죠. 국민이라면 국가한테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표출할 수 있고 국가가 무엇을 하도록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번 차별을 받지 않고 동등한 인격체로서 대우받을 권리. 차별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동등하다. 그리고 나는 인격체다. 인간에 대한 존엄사상이 바탕을 하고 있었던 권리는 뭐였죠? 평등권입니다. 3번 기본권이 침해당했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한 권리. 구제가 큰 포인트죠. 기본권이라 하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예요. 그런데 이러한 기본권이 침해당했을 때 무엇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헌법재판소 혹은 법원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이를 법원 혹은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청구권이라고 했습니다. 4번 모든 국민이 국가로부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 즉 복지권이라고도 부르는 사회권입니다. 3번 문화상대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화상대주의를 설명하기 전에 문화를 보는 관점 2가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문화는 특정 지역의 특정 사람들이 그 자연 환경에 거주하면서 적응해 만들어낸 양식의 총체로 넓은 의미의 문화와 좁은 의미의 문화가 있습니다. 넓은 의미의 문화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모든 생활 양식의 총체를 의미하는 거고요. 좁은 의미의 문화는 배고파서 그래요. 좁은 의미의 문화는 사람들이 누리는 고귀한 것, 예를 들어 문화생활, 영화를 본다거나 뮤지컬을 본다거나 혹은 취미생활을 한다거나 이런 건 좁은 의미의 문화이고요. 사실 제가 여러분께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인터넷 강의가 한국은 상당히 발전해 있어요. 이러한 것도 하나의 문화의 측면으로 봤을 때 인터넷 강의 문화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넓은 의미의 문화는 생활 양식의 총체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모든 하나의 의미를 두고 있는 활동들은 다 넓은 의미로서 문화에 속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은 2개가 있어요. 상대주의와 절대주의가 있습니다. 절대주의라 하면 문화에는 우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위가 존재한다. 그래서 A국가, B국가가 있을 때 상대방의 문화가 더 우월하거나 우리나라의 문화가 더 우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느 나라의 문화가 더 우월하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서 절대주의는 또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자문화 중심주의와 중심주의, 그리고 하나가 사대주의예요. 자문화 중심주의에 대한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국뽕에 가득 차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고,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민족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게임도 잘해, 머리도 좋아, 컴퓨터도 잘 만져. 그리고 21세기는 컴퓨터로 이루어지는 나라 세계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최고지. 다른 사람들은 미개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나라 문화가 다른 나라 문화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고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형식은, 이러한 양상은 자문화 중심주의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가 미국을 너무 좋아해요. 와, 미국 짱이야. 와, 미국 사람들 너무 예뻐. 너무 잘생겼어. 심지어 문화도 장난 아니야. 노래도 우리나라 문화 개쓰레기고 걔네 노래가 짱인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걸 사대주의라 불러요. 왜 사대주의라 부르냐? 우리나라의 사대부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사대부들은 선비라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대부들 같은 경우는 중국의 사상, 중국의 유교 사상, 그리고 중국의 정치체제 같은 거를 많이 받아들여서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따라가면서 우리나라도 하나의 중국의 속국으로 생각한 경향이 많았어요. 이러한 사대부들의 사상을 이름을 따서 사대주의라고 부르는 건데, 사실 절대주의는 문화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는 특정 지역에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자신들이 그 지역에 맞게 만들어낸 양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상대성을 가지고 어느 지역에 갔을 땐 그게 불필요한 행동일 수도 있지만 그 지역에서는 꼭 필요한 행동이고 그것 자체로 존중받아야 될 문화인 거예요. 근데 절대주의, 특히 자문화 중심주의나 사대주의 같은 경우는 어떤 문화가 더 우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바람직한 태도는 아닙니다. 이와 반대로 문화는 상대적으로 모두 가치가 있어. 그 지역에 적응하면서 만들어낸 생활 양식의 총체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관점이 상대주의예요. 문화 상대주의라고도 부르는데, 일단 성질을 볼게요. 소수의 민족 문화는 무조건 무시한다. 이거 말이 되나요? 이거 문화 절대주의죠. 자신의 문화만을 가장 우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자문화 중심주의, 절대주의입니다. 3번, 다른 문화를 그 사회의 환경과 맥락에서 이해한다. 환경과 맥락에서 이해를 왜 해야 하냐? 그 환경과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그 문화가 왜 나왔고 그 문화가 그 지역에 왜 적합한지를 이해하고 가치를 존중해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상대주의에 대한 설명이 맞습니다. 4번, 다른 문화가 자신이 속한 문화보다 무조건 우월하다고 생각한다. 다른 문화가 우월하다. 즉 사대주의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상대주의가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상대주의라 함은 예를 들어 여아 살해, 옛날에는 되게 많았죠. 남자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면 여자아이는 죽였던 과거의 시대가 있었고요. 구시대적 모습이죠. 그리고 또 명예살인, 예를 들어서 과부가 됐는데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던가 혹은 바람을 핀다던가, 이럴 경우에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아버지가 혹은 자신의 친척들이 그 여자를 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게 옳은 문화인가요? 물론 도덕적으로 봤을 때 과부가 사랑한다? 그건 문제가 될 거 없죠. 하지만 바람을 폈다.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바람을 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가? 이건 또 다른 문제이죠. 극단적 상대주의라고 불러요. 이런 걸. 모든 사회의 문화를 존중해야 된다. 근데 여아살인, 또 명예살인, 이런 걸 존중해야 되는 걸까요? 보편적 기준 안에서 인간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되는 관념, 생각 속에서 상대주의도 지켜줘야 합니다. 너무 극단적 상대주의로 흐를 경우에는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주의는 그냥 안 좋은 거고요. 상대주의도 극단적 상대주의로 흐르는 걸 조심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3번의 답은 3번이었어요. 4번, 다음 내용과 가장 관계 깊은 것은 한국어 기초 강좌 개설, 외국인 상담 및 취업 알선 사업, 결혼 이주 여성을 위한 법률 정보 제공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다문화 사회 정책이죠. 다문화 사회라 함은 세계화로 인해서 인구들이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 다른 인종들이 한국 사회에 많이 들어와 있고 이들이 영위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기도 해요. 서로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충동을 할 수밖에 없고 또 한국 문화, 한국어를 배우지 못한 사람은 한국인으로서 살아가기가 힘들죠. 한국 사회에서.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만든 게 다문화 사회 정책이에요. 한국어 기초 강좌를 개선한다 하면 한국어 부족한 사람에게 한국 문화와 한국어를 가르쳐서 한국 사회 속에서 영위할 수 있게 한다는 거고요. 외국인 상담 및 취업 발전도 같은 맥락이고 결혼 이주 여성을 위한 법률 정보 제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문화 사회 정책이 필요한 이유는요.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가 됐고 또 세계화 사회가 됐기 때문이에요. 세계화 사회 속에서는 인구들은 정말 활발하게 이동합니다. 비행기, 배 혹은 육지로 이어진 국가들은 육지로도 이동을 하죠. 인구 이동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그 나라의 국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사람들 또한 한국 사회에서 그들의 삶을 영위하고 경제적, 사회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인과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들 또한 하나의 국민으로 인정을 하고 그들을 위한 사업을 실시해야 한국 사회 갈등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어요. 이러한 맥락에서 다문화 사회 정책은 꼭 필요하다. 다음 5번 저번 시간에 나온 거예요. 무조건 고령화 사회와 저출산 사회 문제는 꼭 한 문제 무조건 출제되고요. 표를 볼게요. 인구 0부터 14세 인구 65세 이상 인구 2010년부터 2050년으로 갈 때 어린 인구들은 점점 줄어들고요. 65세 이상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뭐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저출산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TMI인데요. 고령화 사회와 저출산 사회. 아닙니다. 그냥 하지 말죠. 자, 그냥 바로 문제 볼게요. 1번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장려금을 왜 지원할까요? 아이들이 늘어나야 되니까 장려를 하는 거겠죠? 지원을 하는 거겠죠? 2번 근로자의 정년 단축. 근로자의 정년 단축을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중장년층은 사회의 기반으로서 아이들과 어른들을 부양하는 역할을 해요. 죄송합니다. 근데 어른들이 자신의 직장을 일찍 잃고 자신 스스로 부양할 수 없어서 중장년층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다 보면요. 중장년층이 가진 부담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를 해결하고자 오히려 근로자의 정년을 늘려야 되는 거죠. 어른들도 나이가 들어서도 자신의 몸을 스스로 부양할 수 있게 해야 부담감이 훨씬 더 줄어드는 거니까요. 다음은 2번이었습니다. 단축이 아니라 오히려 늘려야 된다. 연장해야 된다. 3번 노인 대상 건강보험의 확대입니다. 맞죠? 노인분들이 많아지니까 건강보험을 확대한다. 육아휴직 보장 및 보육시설 확충. 요즘 애를 안 낳는 이유는 사실 한국 사회에서 애를 키우기가 힘든 거예요.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에서 그럴 거겠죠. 근데 또 우리나라가 유난히 심한 이유는 아이들을 키우는데 너무 많은 돈이 들고 국가의 역할보다는 아직도 부모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지 않으려 하고 아이를 낳지 않으려 하는 거죠. 이런 거를 개선해주고자 국가의 역할이 조금 더 커진 육아휴직을 보장할 수 있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기간을 조금 더 마련해주고 또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거죠. 어른들이 직장에 가서도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해줘야 아이를 조금 더 낳으려고 하고 육아 장려가 되겠죠. 6번입니다. 사회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사회보험이 뭐뭐 있었죠? 사회보험 전에 사회제도가 뭐뭐 있었죠? 일단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이에요. 공공부조는 외우지 말라 했어요. 기초보장 생활수급제도도 있고 이것저것 근로장려세제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보다 중요한 게 사회보험의 종류를 외우는 게 중요하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보험, 그리고 건강보험, 그리고 노인장려 죄송해요. 왜 이러냐? 뭐였죠? 그래. 노인장기 요양보험이 필요한 거죠. 사회보험은 옛날에 4대 보험뿐만을 의미했지만 이제 4대 보험을 넘어서 노인장기 요양복지보험도 필요하다.
그 중에서 해당하지 않는 게 뭐죠? 국민연금 나오고 고용보험 있습니다. 산업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이라고 하지만 그냥 산업보험이라고 칭해요. 자, 3번이 자동차 종합보험. 이게 사회보험인가요? 이거 개인보험이에요? 자, 7번 사실판단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자, 사실판단과 가치판단 이 뭐라고 했죠 제가? 사실판단 같은 경우는 참과 거짓의 여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해요. 자, 앞에 19년도 2회 기출 22쪽 1번 보면 제가 가치판단과 사실판단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설명을 해드렸어요. 규범적 사실판단에 대한 규범적 판단을 가치판단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판단은 과학적, 사회적으로 경험적 검증이 가능한 것을 사실판단이라 해요. 볼게요.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이다. 맞죠? 세종대왕은 훌륭한 임금이다. 훌륭한. 누구의 기준에서는 훌륭할 수 있죠. 하지만 다른 기준에서 훌륭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건 도덕적 판단이기 때문에 사실 판단은 아니에요. 제주도와 울릉도는 화산섬이다. 팩트죠? 사실 판단입니다.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천천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어떤 사람은 빨리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루어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건 사람들의 관념 속에서, 사람들의 도덕 가치관 속에서 바뀔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치 판단이다. 답은 기업과 디귿, 즉 2번입니다. 8번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실천 방안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그냥 옳은 거 고르시면 돼요. 답은 4번. 그냥 넘어갈게요. 합리적인 자산을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가 아닌 것은 수익성, 유동성, 안정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답은 1번인데 투기성이 뭐냐? 그 전에 투기를 설명하기 전에 주식 혹은 투자의 개념을 이해시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투자를 왜 하죠? 사실 주식이 최근에는 그냥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원래 주식은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하지 않았어요. 한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업이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요. 근데 그 돈이 없어가지고 이 아이디어를 직접 물건으로 바꿔내서 판매할 여력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돈을 빌리는 거죠. 저한테 투자를 해주세요. 저한테 돈을 빌려주세요. 그러면 얼마를 이 아이디어를 갖고 성공을 해서 돈을 갚아드릴게요. 투자자들은 장기적으로 돈을 얻는 것도 맞지만 하나의 역할이 더 있어요. 보이지 않는 기업, 돈이 없어서 성장하지 못하는 기업의 가치를 바라봐주고 그 가치를 이끌어내서 현실화하는 거. 좋은 기업을 만들어내는 게 원래 주식의 의의입니다. 투자도 있지만 돈을 벌기 위한 수익성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좋은 기업을 만들어내는 게 주식이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그저 돈을 위한 수단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단타라고 하죠. 성장할 것 같은 기업에 돈을 잠깐 넣어서 쌀 때 넣고 비쌀 때 팔아버리고 돈을 수익만 챙기는 사회적 가치를 바라본다기보다는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현상으로 전락했죠. 주식이. 이런 걸 투기라고 합니다. 합리적인 자산 관리를 위해서는요. 돈을 무조건 뽑아내는 게 아니에요.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유동성이 왜 일단 투기성은 잘못된 내용이고요. 무조건 돈만 뽑아내려 하는 건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래서 투기성이 틀린 거고 수익성은 당연히 고려해야 되는 내용이겠죠. 투자니까 그래도. 유동성이 필요한 이유는요. 부동산을 가질 것이냐 혹은 현물하기 쉬운 돈을 가지고 있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돼요. 경제 상황에 따라서 부동산이 좋은 경우도 있고 혹은 현금 화폐가 좋은 경우도 있는데 돈을 얼마만큼 쉽게 바꿔낼 수 있냐의 문제도 있거든요. 제가 막 돈이 급하게 필요해요. 근데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부동산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 기간 동안 제가 지출을 제가 내야 되는 곳에 못 내게 되면 이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돈을 바꾸기 쉬운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고 혹은 돈을 갚을 데가 없다면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훨씬 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걸 계속 고려하면서 합리적인 자산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안정성은 제가 저번 시간에 경제 재무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후반부로 갈수록 안정성을 추구해야 되는 그 경향이 있습니다. 10번 넘어갈게요.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권리는 노동조합을 통해 사용자와 자주적으로 근로조건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는 권리. 노동조건에 대한 설명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의 노동조건은 법률상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무 시간, 최소 임금 다 결정이 돼 있고요. 휴식 시간까지. 근무 45시간이 넘어갈 경우 돈을 더 줘야 되는 제도도 있어요. 이런 걸 지키지 않았을 때 법원에 청구를 해서 자신의 권리를 규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노동 조건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게 노동자의 3권이랍니다. 노동자의 3권. 처음이 단결권입니다. 두 번째가 단체 교섭권. 세 번째가 단체 행동권이에요. 단결권이 뭐냐면요.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예요. 큰 회사로 갈수록 노동조합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익,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노동자 대표도 있고, 그렇죠?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가 단결권이다. 쉽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노동조합을 만들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 단체 교섭권은요. 노동조합을 통해 조건이 중요해요. 노동조합을 통해 일정한 절차에서 고용주와 노동 조건을 합의할 수 있는 권리죠. 중요한 게 노동조합을 통해서예요. 개인이 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절차를 지내야 되고요. 자신이 노동 조건이 부당하다라고 생각할 경우 노동조합을 통해서 고용주와 직접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리가 단체 교섭권이에요. 단체 행동권은요. 단체 교섭권을 통해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노동 조건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선이 없었을 경우 단체 교섭권 다음에 행동을 해야 합니다. 단체 교섭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노동 조건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일정한 조건 아래 일정 조건 아래 쟁의를 할 수 있는 권리. 쟁의라면 공장을 닫고 자신들의 권리를 요청하는 거죠. 보이콧 사건이라 하죠. 보이콧. 한 노동 조건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하고 일정 조건 아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때려서는 안 되고요. 사장을 잡아간다. 그래서 안 내주면 너 불태울 거야. 라고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면 안 돼요. 비폭력적이어야 하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만 진행됐을 때 그에 대한 명분도 분명하고요. 목적도 분분하기 때문에 쟁의를 통해서 자신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항상은 아니에요. 말씀드리지만 명분은 확실하더라도 행위가 올바르지 못한다면 자신들의 권리를 찾을 수 없어요. 행위까지 올바를 때 당당한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누군가를 때린다. 누군가에게 부당한 이익,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부당한 이익을 가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찾는다. 그건 정말 잘못된 행동이에요. 노동자의 3권은 다시 말씀드리면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단체 교섭권이에요. 예? 11번 보겠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양한 정당 활동과 시민의 폭넓은 정치적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 2개 이상의 정당을 인정하는 제도. 제가 이거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복수 정당 제도라고 선지에 있었습니다. 앞에 영상 보시고 권력 분립제. 권력 분립제 같은 경우는 이권 분립 혹은 삼권 분립이라 해요. 몽테스키우의 법의 정신에서는 국가가 일정하게 유지되기 위해선 정부, 국회, 그리고 법원 이 3권이 존재해야 되고 이 3권들은 서로 협력하고 또 견제하면서 권력이 일정한
기관한테 흐르는 거를 방지해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뭐 이권 분립이라 하면은 총리제 같은 걸 이권 분립이라고도 보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은 국회 같은 경우를 거기는 총리가 다 뽑는 거기 때문에 법원과 정부의 사실상 대립이라고 해서 이권 분립이라고 보는 경향도 있고요. 지방자치제도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지방자치제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문제 해결까지 관여하기에 너무 힘들고 또한 그 지역정부의 상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지역정부에게 자신들의 권한과 능력을 위탁을 해서 자신들의 문제를 자기가 알아서 해결하라 하는 게 지방자치제도고요. 민주적 선거제라 하면 선거를 통해서 민주적 절차로 누군가를 뽑으란 거예요. 북한이 선거제인가요? 선거제 맞죠? 왜냐면 걔는 투표를 하니까요. 하지만 걔네는 투표율이 거의 100%고 또한 저희 김치일가 백두혈통을 지지하는 비율이 99%가 넘어가요. 나머지 1%는 뭐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형식으로서 안 쓰는 그냥 남을 투표했다라고 하는 거죠. 거의 일당 독재 체제인데 이런 건 민주적인 절차는 아닙니다. 12번 지도에서 기역에 해당하는 자원은 저번에도 나왔어요. 석유, 석탄 그리고 천연가스의 문제였는데 이거는 석유예요. 왜냐? 인도양 쪽에 보면은 전이 막 찍힌 데가 있죠. 여기가 어디냐면 아랄해예요. 아랄해. 그리고 왼쪽 아프리카 왼쪽 아래에 있는 거는 가나만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에서 상당히 석유가 많이 납니다. 제가 또 학과잖아요. 그래서 석유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해봤고 너무 TMI인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3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대가 없이 물질적, 금전적 후원을 하는 행위. 딱 보고 아셔야 돼요. 그냥 기부 행위입니다. 1번 기부. 어려운 이웃의 경제적 자원을 돕고 공동체적 결속감이나 연대의식을 높이는데 이바지함. 1번 기부. 14번 우리나라의 선거에 대한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는 민주선거제입니다. 또한 간접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간접민주주의가 뭐냐면요. 옛날에 아테네, 로마, 의 도시국가들은 폴리스의 형태를 가졌던 도시국가들은 인구가 기껏해야 1000명이었어요. 그래서 시민이라면 누구나 모여서 자신의 의견을 얘기해서 싸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합의를 볼 수 있었죠. 1000명이니까요. 기껏해야 1000명이 의견이 달라봤자 몇 개로 갈라지겠어요. 이런 식으로 지들이 직접 모여서 투표를 하고 지들이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을 했는데 오늘날의 국가 같은 경우는 가장 작은 국가 모나코도 가장 작은 국가고 또 하나가 뭐였죠? 까먹었는데 기껏해야 3만 명이 넘더라고요. 가장 작은 국가라 할지라도 이러한 3만 명의 의견을 다 들어줄 수 있는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대표를 선출해서 선거를 통해서 결국 민주주의를 실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간접민주주의라 하는데 이런 간접민주주의를 실행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가 대표를 선출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가 선거제죠. 선거제는 4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보통권, 평등권, 비밀투표, 하나가 간접투표. 간접제. 왜 간접제냐면요. 일단 보통권부터 설명할게요. 보통권이라면 대한민국 만 19세가 넘어가는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투표권이 부여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미성년자이시라면 아직 투표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선거와 관련이 없고 국민으로서의 약간 능력을 충분히 이행할 수 없습니다. 가질 수 없어요. 하지만 저는 성인이기 때문에 보통권을 가지고 있고 선거를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투표권이 주어지는 거고요. 이런 걸 보통권이랍니다. 평등권이라 하면 1인 1투표를 의미하는 거예요. 돈이 많다. 옛날에 솔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금건정을 실시했어요. 금건정이랑 하는 게 뭐냐면
돈이 많은 사람에게 투표권을 더 많이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 나라에 돈이 가장 많다고 하는 S가 이모 씨들, 이 땡땡 씨들은 상당히 돈이 많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돈이 많다고 해서 투표권을 400개를 준다? 그러면 이거는 상당히 불평등한 얘기죠. 자신의 직분, 자신의 자산 크기 이런 거에 관련이 없이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1인 1투표권이 주어지는 게 바로 평등권입니다. 비밀투표, 비밀투표는 당연한 거죠. 뭐 북한 같은 경우는 비밀투표가 아니에요. 앞에 총 들고 있는 군인이 있는데 누구 투표하는지 다 보고 있어요. 이게 올바른 민주주의를 실시할 수 있고 올바른 선거제를 실시할 수 있는 걸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밀투표는 지켜져야 합니다. 자신이 누굴 뽑아야 되는지, 누굴 뽑는지 사람들이 모르게 해서 갈등을 방지하고 또 누군가에게 들켰을 때 이로 인한 불평등한 상황이 발생되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비밀투표는 꼭 지켜져야 해요. 4번 간접투표입니다. 간접투표는 간접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실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직접민주주의에서는 직접 가서 다 얘기하면 좋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인구가 7천만에 이르나요? 6천만이 넘은 걸로 7천만? 7천만이 넘는 걸로 아는데 7천만이 다 모여가지고 얘기할 수 없나요?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대표를 뽑아서 대표가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 이익을 반영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런 걸 간접 민주주의라 하는데 간접주의는 당연히 실시해야 된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14번 선지 마저 읽어드릴게요. 민주시민으로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당연하죠. 선거의 4원칙은 보통, 평등, 간접, 공개선거이다. 틀렸습니다. 공개선거가 아니라 비밀투표예요.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에게는 정당성이 부여된다. 대표이기 때문이죠. 저희의 권한을 그 사람들한테 위탁을 하는 거예요. 정당성이 부여됩니다. 기존 대표자의 활동을 평가하여 정치권을 통제할 수 있다. 정치권력을 통제할 수 있다. 맞죠? 뭐 정당이 바뀌면 서로의 권력을 통제하느라 많은 싸움이 있죠. 실제로도. 15번 학생의 필기 내용이다. 기억에 들어갈 용어로 적절한 것은 기억.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 촌락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하는 현상.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나타남. 답은 4번입니다. 이촌향도에 대한 한자적이에요. 한자를 알면 편하신데요. 떠날 이자, 시골 촌자, 마을 촌자랑 그냥 시골 촌자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향하다 향자, 도시 도자. 그래서 나는 시골을 떠나서 도시를 향한다. 이촌향도 형상입니다. 의미와 정확히 부합하죠. 다른 현지 해석을 해드릴게요. 국제화는 국제사회의 준칙, 가치관 등을 현대 사회에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도 반영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현상을 국제화 현상이라고 해요. 우리나라가 실제로 유엔의 법안, 국제법 등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화 사회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지역화 사회, 지역사회가 자신의 지역 문제를 알고 해결하는 걸 말합니다. 지방자치제도와 일맥상통한 거예요. 교회화라 함은 서울 근방 지역이 발전을 하는 현상인데 왜 발전을 하느냐? 서울은 사실상 땅값이 너무 비싼 것도 맞아요. 저는 심지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제 돈으로 나는 서울에 내 집을 살지 못한다 라고 생각을 해요. 서울에서 살고자 함은 얼마나 힘들고 또 그 차선의 선택지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별내와 같은 교외 도시죠. 교외 도시는 상대적으로 집값이 싸면서도 교통 또 편의시설 등이 충분히 많아요. 그래서 서울과도 충분히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고 이러한 서울 주변 지역이 발달하는 현상을 교외화 현상이라 합니다. 16번 갈게요. 정보화 사회에 대한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시공간 제한이 강화되었다. 너무 쉬운 내용이라 금방 넘기고 핀피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현상, 무슨 효과 외우셔야 되고요. 저번 시간에는 님비 현상에 대해서 얘기 드렸어요. 님비 현상이 뭐냐? Not in my backyard. 그러니까 혐오시설이 내 지역에 들어오는 걸 반대하는 현상이었죠. 근데 핀피 현상 같은 경우는요. Please in my front yard. Please in my front yard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발 내 앞마당에 설치를 해주세요 라는 의미인데 편의시설 같은 거를 앞에 설치했을 때 주상복합단지라는 거를
내 앞에 설치했을 때 혹은 백화점을 우리 집 앞에 설치했을 때 지역적으로 효과가 크죠. 그래서 이런 편의시설을 내 앞에 지어달라라고 주장하는 현상을 핀피 현상이라 합니다. PIMFY이기 때문에 핀피 현상이에요. 답은 4번입니다. 자기가 속한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는 현상입니다. 단어 선지 해석을 해드릴게요. 유행에 따라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 현상.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과시, 유행 현상, 밴드웨건 효과입니다. 2번 가격이 오르는데도 과시욕으로 인해 수요가 줄지 않는 현상. 베블런이라는 학자가 만들었기 때문에 베블런 효과라고 한다 말씀드렸고요. 3번 자신이 속한 사회의 언어, 규범, 행동 양식 등을 배우고 내면화하는 현상. 사회화입니다. 사회화는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거고 계속 사회가 바뀌기 때문에 자신이 속한 사회의 언어, 규범, 양식 이런 것도 계속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사회화라 합니다. 18번 세계화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변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쉬워요. 그냥 1번 보고 갈게요. 상호 의존성이 약화된다. 상호의 의존성은 훨씬 더 강해질 수밖에 없죠. 19번 다음에 설명하는 것은 자민족이나 자국의 이익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답은 3번입니다. 자원민족주의라고 하죠. 오늘날의 오펙이라고 하는 아랍 국가들이 자원민족주의를 많이 사용을 해요. 왜냐? 그들이 석유를 거의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느 정도였냐면 이 사람들은 석유 파동을 일으킬 만큼 석유 가격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었어요. 석유 파동 심지어 2번이나 있었고 이건 나중에 걸려서 국제사회한테 탄압을 받긴 했지만 아직도 이들의 권력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제재를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아랍 국가들은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합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전략적이란 거죠. 이게 자원민족주의였고요. 1번 다원주의. 다원주의가 뭐냐? 사회에는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러한 정의가 충돌할 수도 있지만 다원주의를 채택하게 된다면 이러한 정의를 서로 존중해주면서 둘 이상의 정의를 존중해주면서 사회가 구성될 수 있고 편안해질 수 있어요. 안정될 수 있다. 이런 걸 다원주의라고 하는 거고 2번 생태중심주의. 생태중심주의란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고 인간을 포함한 자연에 대한 존중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 자연을 지킨다는 건 선이고 자연을 파괴한다는 건 악입니다. 4번 세계시민주의. 특정 민족을 넘어서 세계 인류로서 자신을 인식하고 인류의 구성원으로서 파악하는 견해입니다. 세계시민주의고요. 20번 다음에 설명하는 것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무역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저개발 국가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여 생산자에게 무역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운동이다. 공정무역입니다. 공정무역은 초콜릿 먹어봤는데 맛은 평범해요.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안 사는 경향도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공정무역인데 불평등한 무역구조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카카오는 아프리카에서 나죠. 그럼 아프리카에서 물건을 가공하고 초콜릿을 만들고 세계로 팔면 좋아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아프리카에서 카카오를 따요. 근데 카카오를 갖고 가공하는 거는 또 유럽이 더 싼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갑니다. 유럽으로 가서 카카오를 가공해내요. 그럼 다시 카카오를 거기서 그냥 만들면 되잖아요. 갔으면 카카오를 갖고 초콜릿을 만들면 되는데 초콜릿을 만드는 건 또 노동력이 싼 아프리카가 싸요. 그럼 카카오 가공된 거를 가지고 또 아프리카로 가서 초콜릿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초콜릿을 다시 유럽으로 가서 포장을 하고 또 팔아요. 아니 이동이 이렇게 많아도 되는 건가요? 너무 싸게 단가를 싸게 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카카오를 재배하고 카카오 초콜릿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너무 조그마한 이익을 주면서 자기들은 되게 비효율적이라 해야 하나요? 그런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런 제도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공정무역이다. 2번 보호무역입니다. 보호무역은 관세를 높여서 자국에 대한 물품 수요를 높게 하는 거예요. 관세가 높아진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건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다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판매자들은 세금에 대한 이익을
조금 더 상충해야 되죠. 원래 발생하고자 했던 이익을 고려해서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소비자들은 외국 물품을 안 사게 돼요. 이런 게 보호무역인데 보호무역을 실시하면은 큰일 날 수 있는 게 미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해버려요. 그럼 미국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저번 년 말인가? 미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버리겠다고 엄포를 한 번 넣은 적이 있었죠. 물론 당연히 보여주기식 정치 쇼였지만 상당히 민감한 주제는 맞아요. 우리나라가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도 있고 국제사회 속에서 고립될 수 있는 거였으니까. 또 대표적으로 실제로 일본은 환율 조작, 즉 보호무역을 실시를 하다가 미국한테 혼났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잃어버린 20년의 시기를 겪게 되었고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조금 해결이 됐지만 아직도 그 영향이 현대사회에도 미치고 있다. 3번 자유무역입니다. 자유무역이라 함은 국가 간의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조금 더 자유롭게 물건이 오갈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 이걸 관장하는 데가 WTO예요. 그리고 저희가 얘기하는 자유무역의 대표적인 협정이 FTA 협정이다. 4번 관세무역입니다. 관세무역은 보호무역과 관련돼 있어요. 관세를 높이냐, 관세를 줄이냐에 따라서 외국 물품이 싸지냐, 높아지냐, 그리고 그건 다시 말해서 외국 물품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냐, 적어지냐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관세무역을 통해서 자신 국가의 경제를 조정할 수 있다. 조정은 좀 잘못된 표현이고 조정할 수 있다. 외국 상품에 대해 세금을 먹이는 게 관세무역이다. 21번 기억에 들어갈 검색어로 적절한 것은 1987년 발표된 우리 공동 미래라는 보고서에서 나온 개념.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 이거 진짜 제가 완전 가장 좋아하는 토픽이에요. 저는 차천년 개발계획 그리고 지속가능한 개발계획에 대해서 진짜 공부를 많이 했고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답은 지속가능 발전이라고요. 너무 TMI였어요. 자기 자랑이었습니다. 자, 1번 거점 개발. 거점 개발이라 하면 특정 지역을 개발함으로써 그 주변 지역이 발달하게 되는 현상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가 만약에 부산을 일본으로 진출하기 위한 거점 기지로 삼습니다. 그러면 일본은 부산은 일본과 같기 때문에 부산을 발전시키고 그 주위 동네, 그 주위 사람들도 부산을 근처로 모여들게 되겠죠. 그러면 이 지역을 중점적으로 다 그 주변 지역까지 발전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거점 개발이다. 2번 지역 이기주의. 지역 이기주의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원민족주의 혹은 민족 이기주의랑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핀피 현상 그리고 님비 현상도 지역 이기주의라 볼 수 있는데 좋은 시설은 우리 동네에 유치하고 좋지 않은 시설은 외국 다른 시설에다 유치해라 이런 의미니까요. 이기적인 거죠. 지역을 위해서만 행동을 하는. 3번 하향식 개발. 하향식 개발이 뭐냐면요. 제가 상향식 개발과 하향식 개발, 발전 이런 걸 설명을 해줬던 기억이 있는데 정부에서 사람들에게 시키면요. 빨라요. 효율적이에요. 하지만 이게 즉 국민들이 원하는 일이 시행될 수 있냐. 특정 정치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수도 있고요. 즉 위의 정부에서 아래 사람들한테 시키는 밑으로 향한다 해서 하향식 개발이 있고 또 반대로 상향식 개발이 있는데 상향식 개발은 국민들 혹은 그 밑에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위쪽에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정부에다 우리 이런 의견이 나왔어. 그러니까 이거 해줄래? 라고 하면 정부의 승인이 떨어지자마자 밑에서 위로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개발이 이루어지는 거다. 이게 바로 상향식 개발이다. 4번 지속가능 개발 발전은 위에 나온 내용이고요. 22번 미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저번 시간에는 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었어요. 쌀이 아마 베트남, 중국 이런 지역에서 많이 난다. 그리고 계절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또 지도가 나오면서 어느 지역에서 재배되는 것인가, 베트남 쪽, 동남아시아 쪽에서 많이 재배된다 라는 그런 지도가 있었던 걸 기억하고 현재 볼게요. 빵, 파스타의 주요 재료로 사용된다. 이용된다. 이거 꼬이네. 빵, 파스타 주요 재료로 이용된다. 맞는 얘기죠. 생산지와 소비지가 일치하기 때문에 국제 이동량이 없다. 아니죠. 왜냐면은 우리나라에서도 빵을 먹잖아요. 근데 이 빵은 대부분 미국 혹은 캐나다 지역에서 들어오는 거고 국제 이동량이 많죠. 상당히.
미국이나 캐나다, 북아메리카 지역에서 모든 수요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중국은 예외적으로 뭐 세계의 공장이어서 다 담당하죠. 3번 신대륙의 넓은 평원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대량 생산된다. 신대륙이라면 미국 지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넓은 평원 맞죠? 그리고 상업적 목적, 돈을 벌기 위한 거 맞죠? 그래서 미국 같은 데서 많이 재배된다. 4번 재배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쌀에 비해 생산 지역이 넓다. 맞는 얘기예요. 얘는 척박한 지역에서 자라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물이 많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비해서 조금 더 토지가 비옥하지 못한 지역이 많은데 그럼에도 잘 자라기 때문에 밀은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23번 다음 대화에 등장하는 지역은 이 지역은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종교적 갈등이 매우 심해. 그래서 국제연합의 중재로 분할 통치를 하고 있지만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 카슈미르 지역입니다. 카슈미르는 인도 서부 그리고 파키스탄인의 오른쪽에 위치한 지역이에요. 인도가 이렇게 있고 파키스탄이 이렇게 있는데 대충 인도랑 파키스탄 이쪽이 지역이거든요. 여기는 인도령이고 여기는 파키스탄령입니다. 문제가 뭐냐면요. 스탄이라는 이름이 붙는 국가는 대부분 이슬람이에요. 또 인도는 저희가 알다시피 힌두교가 만연한 사회이죠. 힌두교가 주를 이루는 사회이죠. 근데 옛날에는 인도가 되게 강력한 국가 중 하나였어요.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아랍연맹이라 하면 오스만 제국에서 분리 독립된 국가이기 때문에 상당히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다. 그리고 심지어 이 지역은 인도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인도가 당시 강력했기 때문이죠. 문제가 되는 건 오스만 제국, 즉 파키스탄 이전의 전신이었던 파키스탄의 전신이었던 오스만 제국은 이슬람을 믿었어요. 인도 같은 경우는 힌두교를 믿었어요. 그때는 사실 오스만 제국이 서양과 싸우느라 바빴기 때문에 신경 없었지만 파키스탄이 독립을 하고 인도가 독립을 하면서 서로 종교적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지역이었던 거예요. 여기는 이슬람이고 여기는 인도고 그리고 영토 변화가 계속 있으면서 국경선 획정을 잘못해서 원래 파키스탄이 영에 인도가 들어가 있고 인도의 영이어야 되는 게 파키스탄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지역 내에서도 힌두교, 이슬람교의 갈등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유엔에서 현재는 UN Peacekeeper 국제평화 유지군을 보내서 여기를 막고 있지만 사실상 분쟁이 아직도 심한 지역이다. 이 카슈미르 지역이고요. 1번 벨기에 왜 나왔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3번 쿠릴열도는 러시아의 살린 섬에 있는 섬 중 하나예요. 근데 1905년 러일 전쟁을 통해서 일본이 이 지역을 뺏어갔고요. 하지만 원래 러시아형이었죠. 그래서 지금도 분쟁을 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는 유대인과 아랍인들의 갈등이에요. 유대인들은 현재 전 세계에 퍼져 있죠. 이들은 자신의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민족적 정체성은 매우 뚜렷하지만 영토가 없기 때문에 국가로서의 자격이 거의 없는 그런 민족인데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이 성립이 돼요. 1948년쯤에 아마 맞을 거예요. 팔레스타인의 유대 왕국의 뒤를 잇는 이스라엘 지역이 완성이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옛날부터 몇백 년간 아랍이 지배해왔던 지역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지역을 차지해도 되는가에 대한 논쟁,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논쟁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런 논쟁에서 비롯되어 총싸움 그런 것도 계속 있는 지역입니다. 24번 사막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에요. 건조기후 지역보다 수변기후 지역에서 주로 나타난다. 사막한데 물이 없는 현상인데 수변지역, 물이 많은 지역에서 발생한다고요? 너무 어폐가 심하죠. 25번 미래사회 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한 태도가 아닌 것은 3번 특정 사회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한다. 미래사회에는 이게 모든 문제의 특징이에요. 그냥 갈등이 없으면 좋은 건데 여기서는 갈등을 만들어내겠다라는 의미죠. 답 3번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상당히 빨리 끝났네요. 여러분들 5월 23일 시험이었죠? 금요일로 기억을 하는데 진짜 며칠이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일주일 남은 건가요? 2주일 남은 건가요? 여러분들 모두가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 또 결과가 있든 없든 떠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신 거니까 저한테 따신 분이든 안 따신 분이든 시험 끝나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진짜 맛있는 거 대답해 드릴 수 있고요. 또 네, 그냥 그렇다고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좋겠고, 또 저도 요즘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상당히 좋습니다. 만약 유튜브 강의여서 제가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요. 제가 보니까 말도 많이 더듬고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고 또 잘 안 들리고 글씨를 못 쓰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피드백 주시면 제가 꼭 방안을 강구해서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